공자님이 인류사의 위대한 시중지성, 즉 그 시대 상황에 딱 맞는 정치적 판단과 실행을 하였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한 것은 맹자님이었습니다. 공자님의 강조한 정치는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한 것이 박정희 대통령님이시고 박정희 실증 경제학이 노벨상 감이라고 증명한 것은 좌승희 박사입니다. 공자와 맹자의 만남, 박정희와 좌승희 만남, 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의병방송 신백훈 호학방송 올림. 송아지 몰던 소년과 황소 대통령의 조. 박정희 경제학의 탄생 이야기. 1. 황소 몰던 소년, 황소당 대통령이 되다. 상암동 박정희 기념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은 박정희 대통령의 어린 시절 구미생가 옆에 소먹이며 이순신장 군의 인전을 읽고 있는 소년 박정희를 만날 수 있다. 소년 박정희보다 훨씬 큰 황소는 정희 소년이 방과 후 어려운 집안을 도운다고 소를 키우는 일을 맡았었으며 소가 풀을 뜯는 사이에 독서로 아까운 시간을 아껴 썼다는 얘기를 재현해 놓은 것이다. 지금도 구미 공단 내에는 생가에서 걸어서는 제법 먼 거리에 박정희 소나무라 불리는 수령 100년이 넘는 소나무 한 그루와 50여 평 정도 외 잔디밭을 공원화하여 소 먹이던 소년 박정희 사연을 전해주고 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집안을 도우며 시간을 아껴 책을 즐겨 읽던 소년 박정희의 모습을 그려보도록 기획한 것이다. 많은 관람객들이 좋아하고 즐기는 장면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지 모르나 박 대통령이 5.16 혁명 이후 최초로 창당한 정당인 민주공화당은 황소를 당의 상징으로 삼았다. 우직하고 부지런한 황소처럼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이라고 했던 것 같다. 물론 이 약속은 국민 어느 누구도 그리고 세계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으로 실현되었다. 황소와 박정희와의 인연은 아주 오랜 셈이었다. 필자는 지난 6년간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이라는 필자의 실체에 비해 너무나 큰 모자를 쓰고 박정희 사상을 정립하는 데 참여하는 과분한 영광을 누렸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인연인가 생각해본다. 아하, 황소의 인연이 또 있었던 걸 이제야 깨닫게 된다. 단지 차이는 황소를 몰던 소년 박정희는 유신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 5천년 한민족사의 대분기를 이룬 반면 송아지를 몰던 필자는 천신만고 끝에 겨우 여기까지 온 셈이다.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이 아닌가 생각한다. 송아지 몰던 제주 시골 소년이 황소 몰던 영웅 박정희와 조우하였다. 조우의 끈은 말도 많은 박정희의 유신의 성공 때문이다. 유신이 가져온 기적 같은 경제적 성공이 없었다면 경제학도인 필자와 박 대통령과의 만남은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경제도 세상도 인연은 복잡하고 길다. 박 대통령은 50년도 훨씬 전에 경부고속도로 대구 부산 구간 시공식에서 일본의 1000년도 더 된 방장기라는 한 승려의 수필집을 인용하면서 바람이 불면 뒤주 장사가 돈을 번다는 얘기를 했다. 옛적에는 바람이 불면 맹인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들이 먹고 살 길은 샤미센이라는 일본의 현악기를 연주하여 적선을 받는 길밖에 없었다. 따라서 맹인이 수가 늘면 샤미센의 수요가 늘어나기 마련인데 샤미센의 공명상자는 고양이 가죽으로 만들었다 한다. 따라서 샤미센의 수요가 늘어나면 고양이 가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결국은 고양이가 그만큼 더 많이 죽어 나아가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고양이 수가 줄어들면 천적인 쥐에게는 살판나는 세상이 될 것이고 이 쥐들은 곡간의 곡식을 더 많이 축내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이에 농부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뒤주를 더 많이 마련할 수밖에 없게 될 터이니 결국 돈은 뒤주장사가 벌게 된다는 논리이다. 당시 서울 대전 구간 기공식장에서는 반대 세력들이 고속도로보다도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나눠주는 게 더 낫다고 공사장에 드러누워 방해를 했을 만큼 반대가 심한 상황에서 고속도로 건설이 어떻게 시골 농부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하려고 그 경제적 파급 효과를 설명하려 했던 것이다.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 되면 농산물이 서울 등 대도시로 팔려나갈 뿐만 아니라 부산으로 그리고 해외로 수출길이 열릴 터이니 고속도로가 도시 상공인은 물론 농촌과 농민들 모두의 경제적 이득이 될 것이라는 점을 에둘러 설명한 셈이다. 경제학계마저 대부분 다 반대하던 시절 복잡한 경제 효과의 파급 과정을 비유적으로 쉽게 설명한 셈이다. 그 통찰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정치는 물론 경제학마저도 산적한 인류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인과관계의 긴 고리를 다 살피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제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가리지 못하면 우격다짐으로 대증요법만 쓰다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게 된다. 지금의 한국처럼. 한편 대통령께서는 1972년 4월 26일 처음으로 새마을운동의 개념과 추진 방법에 대해 A4용지 18매의 메모식으로 새마을 철학을 직접 정리하여 발표하셨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새마을운동은 예컨대 두 사람이 서로 만나 잘 협동하면 알파라는 신비한 시너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단순한 두 사람의 힘의 합인 2가 아니라 1+1 = 2 플러스 알파, 알파는 0보다 크다. 처럼 2보다 훨씬 큰 힘을 낼 수 있다고 설명하셨다. 이 원리는 오늘날 남미 아마존의 미약한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다음날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 는 나비 효과로 정리되어 카오스 이론과 복잡성 과학으로 발전하였다. 저 경상북도 청도 마을에서 시작되었다는 새마을 운동은 나비 효과처럼 번져 대한민국을 천지개벽시켰다. 또 한 번 놀랍지 아니한가? 50년도 더 전에 박 대통령의 통찰력이 이 새마을 운동, 철학은 바람에서 뒤주장사로 이어지는 방장기 얘기에 보다 과학화된 현대판이라 할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19년 치세는 50에서 100년을 내다보는 박정희 통찰력과 단 5년도 못 내다보는 반대 세력의 근시안적 통찰력과의 끝없는 싸움이었다. 5.16 혁명이 그러하고 경부고속도로가 그러하며 중화학공업화의 여정이 그러하고 마지막으로 유신이 그러하였다. 박정희의 100년을 내다보는 통찰력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음에도 아직도 이를 제대로 헤아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글을 쓰는 필자는 대학 시절 학우들과 청와대를 방문하여 박정희 대통령을 먼발치에서 한 번 뵌 것을 빼고는 공사 간의 의미 있는 만남이 없었던 일개 백면서생에 불과하다. 그러나 세상의 인연은 바람이 불면 뒤주장사가 돈을 버는 것처럼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처럼 범인이 생각하지 못하는 복잡한 긴 세월의 끈인가 보다. 필자의 인생살이가 범인 중에 범인에 불과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킨 5.16과 유신의 회오리 바람이 긴 인연의 고리를 따라 여기까지 필자를 이끌 어온 셈이다. 이름 없는 제주 시골에 송아지 몰던 소년이 뒤주장사처럼 세상을 얻은 셈이라고나 할까. 이 나비 효과의 시작과 끝은 어디일까? 3. 송아지 몰던 소년 5.16과 만나다. 1. 제주 4.3과 오오무라 수용소. 필자의 고향은 제주도 서쪽 끝바닷가 20여 가구의 작은 농촌이다. 한라산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시골 마을이다. 태어나던 다음 해에 제주 4.3 사건이 발생하여 산에 가까운 마을일수록 산에 진을 친 소위 폭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 피해가 컸지만 해안 마을이라 해서 전혀 피해를 피해 갈 수는 없었다. 밤이면 산 사람들이 해안 마을로 내려와 마을 간부들에게서 식량을 강탈해가는 일이 다반사인 시대였다. 낮이 되면 경찰들의 세상으로 바뀌었다. 해안 마을마다 동네 주위에 돌로 성을 쌓아 죽창을 들고 경비를 서던 시절이었다. 마을 청년회장을 하던 부치는 산 사람들의 등살에 그리고 좌우 충돌 속에 신변의 위험을 피해 일본으로 밀항 재출국하였다. 당시 10개월 된 필자와 모치는 무사히 4.3의 풍파를 견뎌냈다. 하지만 6.25 후 7살 되던 해 남편과 아빠 찾아간다고 시도한 모자간의 일본 밀항 모험이 실패하여 다행히 길지 않은 오오무라 수용소 생활을 거쳐 강제 송환되었다. 겨우 학령에 맞게 초등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그러나 10살 되던 해 모친의 부친과의 재결합을 위한 밀항 재시도가 성공하면서 그 후 부친과는 사별했지만 모친과의 이별은 박정희 시대의 한일 국교정 상화까지 계속되었다. 이 송아지 몰던 소년, 자유인이 되다. 초중등학교 시절은 부모 대신 조부모 고모 등 친가와 외가 친인척들의 배려 속에 소위 시골 모범학생으로 산과 바다를 벗삼아 간섭 없이 마음껏 자유를 만끽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 부모 없음이 다소 아쉬움도 없지 않았으나 뼛속까지 자유인의 기질을 체화하고 독립심과 자조하는 정신이 체질화되었다. 송아지와의 만남은 이때 시작되었다. 조부는 전형적인 부지런한 시골 농부셨다. 다소 영특했다던 막내 아들이 4.3 사건 통해 일본으로 피신하게 된 걸 안타까이 생각하셨는데 며느리마저 밀항하여 혼자 남은 손자를 늘 안타깝게 생각하셨다. 그러나 혼자 된 손주놈이 일찍부터 말썽 없이 공부 잘한다고 늘 칭찬해 주셨다. 그래서 작은 아들 몫으로 생각하셨던 몇 가지 부동산과 동산 중에서 소 한 마리를 필자의 몫으로 정하시고 상징적으로 승희소라고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셨다. 초등학교 시절이었지만 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소를 먹이라 하니 여간 부담이 아니었다. 이웃 사촌 형제들이나 인척 형들은
능란하게 잘 도하는 소태우리 소몰이꾼의 제주 사투리 노릇을 숙제할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여 제대로 잘해내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소먹이는 일과 공부하는 일을 병행하자는 아이디어였다. 말하지만 박정희식 소몰이법인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소를 풀이 좋은 목을 찾아 먹여도 살찌우기가 어려운데 정신을 책에 팔았으니 소 키우기 성과가 부실하기는 뻔한 일이었다. 하얀 찔레꽃 피고 야생딸기가 붉게 익어가는 봄철에서 뙤약볕 아래 매미소리 자지러지는 아열대 여름까지 간간히 이어지던 소 먹이던 소년의 추억은 그래서 아련한 향수와 더불어 씁쓸한 추억 중에 하나가 되었다. 구미공단 내에 박정희 소나무를 보는 순간 소시적 추억이 살아났음은 물론이다. 소년 박정희 또한 고민이 많았으리라는 생각과 더불어 상암동 박정희 기념관 속 황소와 소년 박정희의 사연은 이렇게 연출되었다. 3. 고교 진학으로 5.16을 만나다. 시골의 순진한 초등학교 소년은 나라를 위해서는 훌륭한 과학자가 되어야 한다는 6학년 사회교과서의 가르침에 큰 감화를 받았는데 그 후 인생길에 큰 좌우명이 되었다. 송아지 몰던 소년은 그래도 시골면 내 중학에 수석으로 진학하였다. 주변이 모두 가난했고 챙겨줄 부모가 없었지만 학비 걱정 없이 나름 큰 탈 없이 중학 시절을 보냈다. 4.19와 5.16 소식은 중학 시골 교정에서 소년 동화를 통해 접했다. 당시 시골 중학 소년에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다. 본격적인 5.16과의 인연은 고교 진학과 함께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전도 일제고사를 통해 고교를 진학했는데 시골 학생이 제주제일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하면서 5.16 장학금을 3년간 받게 되었다. 당시에는 5.16 장학금이 무슨 의미인지도 잘 헤아리지 못했지만 3년간 장학금 수혜에 부응하여 나름 열심히 공부하였다. 돌이켜보면 이 시절 장학금 수혜는 박정희 대통령과의 첫 인연이면서 동시에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는 물론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 4. 박정희의 제주사랑, 박정희 기념관으로 보답해야. 대한민국 어딘들 박정희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있으랴마는 특히 제주도 개발은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아끼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혁명 정부에서부터 민정에 이르러서도 제주도 개발에 열의를 다하였다. 제주 4.3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는 물론 제주의 관광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여 제주 개발에 힘을 쏟았다. 감귤 산업과 목축업 육성, 그리고 특용작물 중심으로 농촌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였고 도로 건설과 포장으로 일일 생활권을 만들었다. 특히 일찍부터 제주 상수도 개발을 독려하여 물이 귀한 제주의 식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중산간 지역의 척박한 생활환경을 천지개벽하여 전 지역을 골고루 살기 좋은 농촌으로 바꾸어내었다. 특히 식수가 귀해 평생을 물허벅으로 물을 지어 나르느라 고생하던 제주 여성들을 물허벅의 굴레로부터 해방시켜 여성의 방에도 기여하였다. 그리고 1960년대 벌써 세계 유명 컨설팅 회사인 미국의 벡텔사를 통해 지금의 제주관광 개발의 비전을 제시하고 투자를 독려하고 신제주개발, 제주대 캠퍼스 건설, 일주도로 확장과 포장 등으로 벌여졌던 섬 제주를 천지개벽시켰다. 특히 한라산 중턱을 횡단하여 제주와 서귀포를 잇는 왕복 2차선 516도로는 1967에 전 구간을 포장하여 완공되었는데 제주개발의 상징은 물론 대한민국 근대화 노력의 시발점이 되었다. 필자는 박 대통령의 고속도로 건설의 효시는 바로 516도로이며 이 경험이 바탕이 되어 독일 방문 이후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이어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시간적 선후 관계로 볼 때 사실상 516도로는 경인, 경부고속도로의 시금석이 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의 시발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근래의 대한민국의 근대화 성공 역사의 무지한 일부 주민들이 516도로명을 개칭하자고 주장하고 있음은 물론 일부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를 부추기고 516도로 건설의 의의마저 왜곡하는 사례가 있어 뜻있는 주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이런 개발 노력과 함께 새마을 운동으로 열악한 전통 농업환경과 4.3의 피해로 가난에 찌들었던 중산간 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을 새로운 농촌으로 탈바꿈시켰으며 폭도들을 피해 해안으로 대피했던 중산간 주민들을 귀양, 재정착할 수 있게 도왔다. 제주도민들이 조금이라도 음수사원의 옛말의 뜻을 안다면 유독 제주도를 사랑하여 제주도를 대한민국의 보배로 가꾸고 개발을 통해 4.3 상처 치유와 주민 통합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박정희 대통령께 기념관이라도 지어 감사의 뜻을 표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지난 6년간 미흡하나마 박정희제 단 이사장으로 봉직한 것이 만분의 하나라도 이 은혜에 대한 보답이 됐기를 바라고 있다. 4. 박정희 경제학과의 운명적 만남의 시작. 일송아지 몰던 소년, 경제학자의 길을 택하다. 이제 박정희 경제학과의 만남을 얘기할 차례이다. 어떻게 시골 고교생인 세상 물정 모른 혈혈단신의 필자가 경제학의 길을 택해 결국 한강 이기적과 만나게 되었을까? 50에서 60년대는 대졸자가 직장이 없어 실업자가 양산돼 고 이들을 일컬어 룸펜이라 부르던 시절이다. 하여 시골에서 공부 깨나 하면 의뢰, 법대를 가서 고등고시를 해서 판검사가 되어 소위 과거에 급제하여 부모에 효도하는 것이 소망이었던 시대였다. 그러나 필자는 소학교 시절에 입력된 애국의 길인 과학자의 길을 간다고 스스로 사회과학의 꽃이라는 경제학과를 목표로 정하였다. 여기에는 당시 서울대 경제학과가 법학과와 커트라인이 서로 막상막하여서 더욱 도전의 동기가 되었다. 그러나 당시 필자의 모교는 시골 신흥학교로서 대입 지도가 부실했음은 물론 감히 서울대 경제학과를 지원한다는 것이 언감생심이라 할 형편이었다. 필자는 물론 학교로서도 이는 대단한 도전이었다. 그러나 우여곡절이 없지 않았지만 결국 서울대 경제학과에 진학하여 40년 뒤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박정희 경제학을 새로이 발견하는 운명의 길을 가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서울대 경제학과의 생활은 결코 박정희 친화적이지 않았다. 경제과 동아리 중에 제법 명성이 있었던 경우회라는 좌경화된 동아리에 뽑혀 어설프게나마 칼 마르크스를 공부하였다. 이 동아리는 요즘 좌파 지식인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사람들 사형수 출신의 신영복 교수, 칼 마르크스 경제학을 전공한 김수행 교수, 김근태 전 민주당 의원 등 이 선배들이었다. 가히 그 동아리의 운동권 행적이 어땠을지 짐작이 갈 것이다. 당시 서울대 주요 좌경화된 시위를 주도하였다. 정규 과정은 주류 경제학을 배웠으나 한국 경제에 대한 강의는 부실하기 그지없었다.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초 한강의 기적이 한창이던 시절임에도 4년 동안 박정희에 대한 긍정적 평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다. 다만 회고하건대 이런 좌파 경제학 동아리 생활과 좌파적 사고에 빠지기 쉬운 입주 아르바이트 고학생 생활 속에서도 좌파 운동권에 깊이 빠지지 않고 4년을 나름 성공적으로 보낸 건 그나마 다행이었다. 이에는 박정희 정부가 시작한 ROTC 후보생 과정을 택한 것도 큰 도움이 되었지만 어린 시절부터 자유로운 생각과 영혼으로 살아온 필자에게 좌파 경제학은 지금도 그러하지만 전혀 설득력도 없고 매력적이지도 못했다. 이 정영사와 박정희와의 인연. 그러나 또다시 박정희와의 인연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이어졌다. 서울대는 1968년부터 성적이 우수한 서울에 자택이 없는 학생들에게 거의 무료로 기숙사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당시 입주 아르바이트 고학생 신세였던 필자는 천만다행으로 상과대학 2학년, 3학년 재학생 중 8명 중 1명으로 선발되어 입주하게 되어 졸업식까지 3년간 가정교사 아르바이트 속에서도 다소 생활의 안정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 후 대한민국의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 된 다양한 분야의 영재들과 동숙하면서 나보다 훌륭한 학우들을 통해 삶의 지혜를 많이 배웠다. 송아지 몰던 시골 소년이 이들 영재들 틈에서 넓은 세상을 배우고 서울대를 넘어 미국 유학이라는 더 큰 기회가 멀리 있지 않음에 눈을 뜨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당시 상과대학 동료들이나 동숙한 학우들이 적지 않게 고등고시나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관료의 길을 통한 애국의 길을 택했지만 여전히 애국의 길은 과학자가 되는 것이라고 믿었던 순진했던 필자는 고학생 신세임에도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였다는 사실이다. 혹여나 고시를 했더라면 공직자로서 박정희 대통령과 실제 조우할 가능성도 없지 않았었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당시 이 기숙사는 박 대통령의 배려로 건축되었고 그 명칭을 정영사라 하였는데 일설에는 박정희 정자와 유경수 영자를 따왔다 하기도 했지만 영재 기숙사 이름으로서는 안성맞춤이었다. 어찌했던 정영사 운영에 대한 유경수 여사의 정성과 배려는 남달랐었다. 기숙사 방문과 청와대 초청, 애로사항 해결, 라면 등 특식 제공 등 많은 도움을 주셨다. 방문 시 대동한 대학생 박근혜 영예와 조우하기도 하였다. 이때 유교사의 배려로 동숙 학우들과 같이 청와대를 방문하여 국수를 먹고 지방 시찰에서 막 돌아오신 박 대통령을 먼 발치에서 뵐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했으나 그 이후 박 대통령을 뵐 기회는 더 이상 없었다. 3. 어설픈 엘리트 의식, 고마움을 모르는 지식인들.
그러나 회고컨대 박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의 배려와 혜택에도 불구하고 필자를 포함한 기숙생들의 박 정부에 대한 태도는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다. 감사할 줄 모르는 엘리트 의식의 발로이거나 아니면 박정희에 대한 무지의 소치가 아니었나 싶다. 필자로서는 고교 3년의 5.16 장학금에 이어 대학 3년간의 정형사 생활로 연이어 박정희 대통령의 은혜를 입은 셈이다. 그러나 필자 또한 당시의 박정희 정치는 권위주의 혹은 독재 정치라는 대학이나 지식인 사회의 통념을 못 벗어나 여전히 한국의 경제 성장 방식에 비판적이고 무지한 경제학도에 불과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날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답을 못 찾고 있는 성장과 분배의 동시악화 문제를 풀어낸 박정희의 동반성장 시대를 살면서도 한국 학계가 전혀 이를 인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시 선학들이 박정희 동반성장의 경제학을 발견했었다면 그 이후 50년이라는 필자의 박정희경 제학 발견의 긴 여정은 불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 일은 때가 되어야 되는 법인가 보다. 5. 미국 유학과 경제학자의 길. 강단이 아닌 정책연구자의 길을 가다. 1. UCLA와의 만남, 경제학의 한계와 기업의 중요성을 깨닫다. 한국은행 재직 중에 석사과정을 마친 필자는 유학을 준비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마누라 장학금의 원천 인내자가 먼저 일자리를 잡은 미국의 LA 소재 UCLA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이 인연은 뜻밖의 또 다른 박정희와의 인연의 끈이 되었다. UCLA 경제학과 대학원은 실사구시적인 경제학의 요람이었다. 당시에는 추상화된 경제학보다는 소위 제대로 작동하는 살아있는 경제학 워킹 에코노믹스를 모토로 하는 학풍의 대학원이었다. 특히 경제학은 사실상 기업이 없는 학문이지만 당시 이 학교는 기업이론에 특히 강하였다. 당시 UCLA는 진화경제학 이론과 정보 비용화의 기업의 역할에 대한 연구 등을 선도하고 있었다. 40년도 더 된 당시에는 주변적 사상으로서 시장 중심의 주류 경제학의 수정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연구의 의의를 충분히 평가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학부 시절의 금과 옥조처럼 배운 교과서가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고 지금 와서 박정희 시대의 기업주도 경제 발전 원리를 발견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학위 후에는 1983년부터 2년여간 미국 연방준비은행 미니애폴리스 소재에서 에코노미스트로 근무한 후 1985년 6월 한국개발연구원으로 귀국하였다. 이 한국개발연구원 KDI, 박정희 시대 없는 한국경제정책연구의 아쉬움. KDI를 직장으로 선택한 것은 일단 대학의 강단 경제학보다 실사구시적인 경제정책연구를 인생의 길로 선택한 셈이다. KDI 생활은 본격적으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익히고 정책연구의 실제를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1981년 출범한 오공화국은 박정희 시대의 경제 운영 방식을 탈피한다 하여 산업정책을 배제하고 대기업 규제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KDI도 교훈 대상으로서 박정희 시대 연구보다도 선진 국모델을 수입하는 데 치중하고 있었다. 사실상 박정희 시대의 성공 정책들은 이제 새로운 연구 및 배움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청산 대상이 되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전통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정책연구나 제안활동은 한국 경제의 뿌리를 모른 채 서구 선진국들의 정책을 그것도 이제 보면 성공적인 정책이라 할 수도 없는 정책들까지도 이식하는 수준을 못 벗어나게 되었다. 오늘날 성장과 분배의 동시 악화라는 이중고가 선진국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또한 피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동반성장의 전형적인 모델인 박정희 시대 정책 패러다임을 버릴 때부터 예견되었어야 할 일이었다. 필자 또한 10수년 동안 정책 연구를 했지만 사실상 박정희 시대를 교훈 대상이라기보다는 벗어나야 할 반면교사 시대인 것처럼 생각하였다. 불행하게도 KDI는 지금도 오늘날 전 세계는 물론 한국마저도 동반성장을 갈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최고의 동반성장 시대를 이룬 박정희 시대를 무시하거나 폄하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공정부는 박정희 시대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관치경제의 비효율성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를 교정한다 하면서 오히려 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폐단이 심했다. 돌이켜보면 박정희 시대는 전체 경제 운영과 투자의 큰 방향은 정부가 설정하였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정부 주도로 보이지만 실제 계획의 집행은 기업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 경영의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이 개발 계획을 실행토록 하는 기업 주도 성장을 추구했다. 특히 제3차 경제개발호 개념 계획과
중화학공업화 정책이 실행된 유신 시대에는 그 이전에 비해 기업의 참여와 집행 역할을 크게 확대하였다. 그러나 피상적으로 그 시대를 관치경제라는 고식적인 틀로 보고 박정희 시대를 청산한다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료들의 기업 규제와 간섭권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사실상 박정희 시대에 비해 그 이후가 더 기업에 대한 관치가 심화된 셈이라 할 것이다. 박정희가 설립한 KDI가 양적으로는 많은 성장을 했지만 아직도 동반 성장의 한강의 기적을 가져온 박정희 정책 원리의 무제한 형편이니 오늘날의 저성장 분배 악화 문제에 대한 답을 제대로 낼 수 있을까 의문이다. 3. 한국경제연구원 본격적인 기업연구와 박정희 시대와의 만남. 1997년 3월 정경련의 요청으로 한국경제연구원장을 맡게 되었는데 그 후 8년간 원장직을 수행하였다. 이 기간은 KDI에서 소위 책상머리 경제학으로 정부 입장에서 정책을 구상하던 필자에게는 역으로 정책 대상인 기업, 그것도 대기업 등 민간의 입장에서 정책 문제를 바라보고 시장과 기업 행태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값진 기간이었다. 필자는 자유시장과 자유기업주의적 사상에 입각하여 기업에 대한 연구를 관리하고 또한 직접 연구에 참여하였다. 한경연의 후원기관인 정경련은 필자가 주장하는 박정희의 기업주도 성장 모델의 실천단체로서 박정희 정책의 집행자 혹은 수혜자들의 집합소나 다름없었다. 8년 동안 정경련 회장단 최종현, 김우중, 조성래, 김각중, 손길승, 강신호 회장님, 손병두 부회장님 등 과회장단의 주요 기업인들과 과거 국정과 경제를 책임졌던 전임 총리, 부총리들로 구성된 정경련 자문단 원로들 송인상, 신현학, 남덕우, 김준성, 나홍배님 등 과외. 빈번한 조언은 정부 경제정책과 민간경제연안에 대한 토의는 물론 관련하여 박정희 시대 정책 운영에 대한 산지식을 청취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되었다. 원장직을 맡고 채 1년도 안 돼서 터진 97년 외환위기 속에서 그 원인 규명과 후속 대기업 구조조정 문제에 대한 민간, 즉 시장의 입장에서의 대안을 제시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만 했다. 당시 외환위기의 원인을 규명한다고 하면서 정부 등 관변에서는 정부의 정책 실패보다도 재벌과 이를 만들어낸 박정희 정책 패러다임이 그 원인이라 하는 등 박정희 시대에 대한 비판이 비등하기도 하면서 박정희 시대에 대한 이해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과정은 박정희 시대 이후 진행되어 온 정부의 관료그룹과 소위 재벌이란 불리는 대기업들 간의 세력 다툼에서 관료그룹의 완승으로 끝나는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대우그룹의 부도 처리와 해체는 그 이전의 기업주도 성장 전략의 해체와 다름없는 사건으로 그 이후 관주도 경제운영체제는 보다 확고해졌다. 그러나 원장직 수행기간 중 반시장적 성격이 강한 소위 좌파 정부인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와 외환위기 극복과 후속 경제운영 방향에 대하여 의견 충돌이 적지 않았다. 관주도 시대의 도래 속에 필자는 우파, 친기업, 시장 논자로 낙인이 찍혔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2005년 3월에 8년간의 원장직을 마감하였다. 그러나 필자에게는 이 8년간이 시장과 기업의 역할을 폭넓게 이해하고 박정희 시대가 정부가 아닌 기업주도 성장이었다는 새로운 이론적 관점을 형성해가는 값진 시간이었다. 4. 박정희 경제학의 실마리를 찾다. 필자는 외환위기 극복 와중에 김정념 전 비서실장의 한국경제정책 30년사를 시작으로 박정희 시대 정책과 그 성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필자의 관심은 정치적 독재는 물론 이단적 경제정책이라고 그렇게 비판받는 박정희 시대가 도대체 어떻게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을 실현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었다. 결국 박정희 시대에는 수출 육성 정책, 기업 육성 정책, 중화학공업 정책, 새마을운동 등 국가시책의 집행 과정이 전방위적으로 철저한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하였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자조하여 성공하는 기업과 새마을이 우선적으로 지원받는 신상필벌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동서양의 오래된 국가운영과 삶의 지혜가 국가정책으로 구현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오원철 수석 외 방대한 중화학공업화 정책 속에서에서도 그대로 확인되었다. 경제학에서는 이제 겨우 신제도 경제학이나 행동경제학 등의 이름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인센티브 경제학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음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더 큰 깨달음은 이게 바로 진화론적 관점에서 본 시장이 하는 일이며 또한 기업이 하는 일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박정희는 차별적 선택이라는 시장의 정신에 충실하게 스스로 돕는 자만을 도우는 하느님이었고 시장이었던 셈이다.
박정희 시대는 자조의 시대였다. 그럼 어떻게 모든 국민을 자조하는 국민으로 탈바꿈시켰을까? 이는 자조하지 않으면 버린다 하고 모두를 일으켜 세워 자조하는 국민으로 변신시키는 박정희식 유인 정책이 이루어낸 놀라운 결과였다. 박정희는 인센티브 경제학의 달인이었다. 특히 자조하는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여 대기업으로 키워내는 기업 육성 전략은 모든 중소기업을 성장의 길로 이끌었고, 일자리 창출로 5천년 한반도 역사에서 최초로 중산층이라는 계층을 만들어내어 세계 최고의 동반 성장을 실현하였다. 스스로 도와 성관에는 마을만 지원했던 새마을운동은 5년여 만에 모든 마을을 자조 자립마을로 이끌었고 농촌 소득은 도시보다도 높아졌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에서 중산층이 급속도로 형성되면서 자유민주주의는 자연히 뒤따를 것이었다. 필자는 이러한 성과에 따른 차별적 지원 제도가 박정희 경제학의 진수라고 주장한다. 시장에서 우리 모두가 하듯이 자조하여 성과를 내는 경제 주체를 차별적으로 보상하는 경제적 차별화가 모든 경제사회 발전의 기본 원리이다. 자연과 사회 환경의 선택하에 적자 생존의 길을 살아온 인류의 오랜 진화 과정이 바로 이 원리의 실천 과정이며 자본주의 경제 발전 과정 또한 그러하다. 이는 정치적인 이유로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인류의 운명이다. 그래서 경제적 차별화를 거부한 공산사회주의가 실패하였고 유사한 경제평등주의 체제가 모두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돌이켜보면 미국 유학 당시의 UCLA의 실사구시적 진화 경제적 기업이론과 반주류적 학풍이 박정희 경제학을 발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 셈이다. 5. 경기도와 박정희 경제학의 인연. 한국경제연구원장을 그만둔 후에는 그동안의 박정희 시대 경제정책 원리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KDI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 및 국제대 학원의 초빙교수 등으로 국내외 학생들에게 한강의 기적을 중심으로 한국경제론을 강의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2006년부터는 갓 당선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요청으로 5년간 경기개발연구원장직을 맡게 되었다. 박정희 동반성장 정책 원리와 기업 주도 성장 원리를 경기도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했으며 미력 하나마 김문수 지사의 국내외 기업과 해외 유턴 기업의 경기도 유치 활동과 기업 활동의 족쇄가 되어온 수도권 규제 완화 노력에 나름대로 일조하였다. 박정희 경제 정책 원리를 국내외 학생들에게 강의를 함과 동시에 경기 지역 경제 발전에 구현하도록 노력하면서 박정희 경제학에 대한 이해는 더 체계화되었다. 6. 우리 모두 더불어 잘 살아보자는 박정희 경제학, 인류 번영의 길잡이. 박정희의 우리 모두 잘 살아보세라는 동반성장의 염원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성장과 새마을운동의 성공을 통해 실현되었다. 박정희의 기업주도 성장 전략이 바로 경제성장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통해 분배 개선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중산층을 육성하였다. 새마을운동의 성공은 농촌의 삶을 도시 수준으로 향상시켜 도시와 농촌의 동반 균형 성장을 가져왔다. 이렇게 하여 도시의 근로자들과 농민들이 빠르게 중산층으로 성장하면서 민주주의의 바탕까지도 마련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새마을 노랫말이 실제 기업과 새마을 육성을 통해 기업의 근로자와 새마을의 농민들을 모두 함께 성장시킴으로써 현실화된 것이다. 필자는 2017년 영문서 경제발전의 일반이론, 자본주의 선언문 을 통해 바로 이런 박정희식 동반성장경 험을 기초로 성장과 분배의 동시개선을 가능케 하는 보편적 경제발전이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필자는 같은 해 영문서 한국 경제발전의 흥망성쇠 선후진국에 대한 교훈을 발표하여 일반이론의 관점에서 박정희 시대의 기업주도 동반성장 경제가 어떻게 오늘날 반기업 정책으로 인해 저성장 양극화 경제로 전락하게 됐는지 한국경제 60년사를 새롭게 해석하여 박정희 시대가 불평등과 불균형의 시대였다는 오해를 바로잡았다. 이제 박정희 경제학은 경제발전의 일반이론에 의해 보편적 경제발전이론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송아지 몰던 소년의 경제발전이론이 황소 대통령이 이룬 한강의 기적의 역사를 박정희 경제학으로 구현해내었으니 둘의 만남이 이만하면 뜻깊은 인연이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필자는 이 인연이 어디로 더 이어질지 모른다. 박정희 대통령이 일찍이 새마을운동의 힘은 만남과 협동에서 나오는 엄청난 시너지의 힘이라고 설파하셨듯이
송아지 소년과 황소 대통령의 이 만남이 박정희 경제학을 오늘날 한국과 세계가 부딪히고 있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수수께끼 같은 난제를 풀어내는 인류 번영의 새로운 경제학으로 우뚝 서게 만들지도 모를 일이다. 바람이 불면 뒤주장사가 돈을 버는 것처럼, 그리고 새마을운동의 나비 효과처럼 말이다. 기다려 볼 일이다.